병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PNS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뭐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 다 읽어보시라고 하는 것도 뻔한 거고, 고추는 웬만한 약재가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죠? 웬만한 약재가 다 등록이 돼 있고요. 혹시 왼쪽 위에 작용기작이라는 거를 보시나요? 그 제초제라든가 살충제, 살균제 모두 왼쪽 위에 작용기작이라는 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성분으로 바꿔 써라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 작용기작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삼, 침투이행성인 다삼 계열을 썼다. 다음에 또 다삼 계열을 썼다. 제품이 다르다. 같은 양을 치고 계시는 겁니다. 작용기작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살균제는 한글로다가 써 있고요. 그 살충제는 알파벳이 써 있고, 제초제도 마찬가지로 알파벳과 숫자로다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구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약 치고 다음 주에 약 칠 때 어떤 약을 치고 있는 작용기작을 돌려가면서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로 계속 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사용 기준은 다 읽어보시리라 믿고, 뭐 이렇게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많이 안 쓰고 있으시니까 넘어가고. 이제 병은 작물, 환경, 병원균 세 가지가 있어야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원예 작물, 그리고 고추는 곰팡이성이 대다수입니다. 병이 곰팡이성이 대다수고요.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쪽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곰팡이성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탄저병, 그리고 세균은 풋마른병이 대표적으로 있고, 바이러스는 TSWV 칼라병이 대표적으로 많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과 곰팡이가 전체적으로 토양이라든가 물, 공기 이렇게 다 이동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병원균이 다 떠다닙니다. 환경이 맞아야 병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바이러스는 해충에 의해서 발현이 됩니다. 특히 진딧물, 칼라병은 총체벌레가 발현을 하는 거고요. 총체벌레가 칼라병 병원균을 갖고 있는 애들이 왔을 때 매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방제를 할 때 화학적 방제만 신경 쓰실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품종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하우스 재배인 경우 내 하우스를 너무 습하지 않게 관리하지 않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노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작이라든가 이런 작물을 제거를 언제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연작을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좀 판단을 해보시고 약재 방제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늦게까지 병원균이 많이 발생된 거를 노출시켜 놓는 건 좋지 않고 빨리 제거를 하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옛날에는 그냥 막 태우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게 신고를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로타리를 치셔도 무난하다. 왜 그러냐면, 유기농, 저희 계산에 유기농, 하우스에서 유기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20년을 넘게 계속 고추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다 로타리를 쳐서 넣거든요. 근데 이 고추 안에 들어있는 유기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그래서 그거를 넣어서 지력을 계속 향상시키니까 연작장애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밖으로 빼내시거나 태우시는 게 가장 좋지만, 정되지 않으시면 같이 로타리를 치시면 장점은 유기물 함량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하는 것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약을 치는 모습인데, 약을 잘 치고 있나요? 어때, 약 잘 쳐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못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잘 못 칠까요? 기체적으로 치야 되는 게 궁금해서. 네, 그것도 있고. 저는 귀찮아가지고 2골씩 그냥 쳐요. 네, 2골 한꺼번에. 근데 고추 진짜 심각할 때는 1골씩 잡아서 흠뻑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양량을 보면은 한 병에 20단말타라고 하는데, 그게 300병 기준인데, 고추 농사 지시는 분은 거의 한 500평에 한 병 쓸걸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2골씩 치고 나가는 이제 귀찮아서 그렇게 이제 하는 좀 문제점이 있고, 위에서 아래로 때려치니까 또 그런 것도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생육이 좀 컸을 때는 이렇게 좀 대포 방식의 센 걸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근데 좀 작을 때는 이 약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농약사를 가시면 이 분무 상태로 나오는 약대가 있어요. 뭐 시설하우스에서는 연무기 같은 거 쓰셔도 되는데, 노지에서는 약대 앞에만 돌려서 교체하셔가지고 얇게 분무 형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초기에는 아래에서 위로 그걸로 쳐주시면은 더 좋습니다. 흔들림도 적고 쓰러짐도 없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걸로 쭉 이제 해주시고,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이렇게 좀 센 걸로다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병방제를 하시려면은 오전 중에 하시는 게 좋고, 충은 오후가 좋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 혼용을 하기 때문에 뭐 시간을 딱 정해라. 추천드리는 건 이슬점이 없는 고온을 피해서 아침에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걸 혼용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혼용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이제 혼용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그리고 저거 약을 탈 때 농약 전문가분들은 뭐 유제나 액상소화제나 입상소화제는 다 아시죠? 어떤 건지. 그래서 뭐 유제를 먼저 타줘라, 액상소화제를 먼저 타줘라, 아니다 소화제를 먼저 타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매번 그거를 공부를 해도 헷갈려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좀 추천을 드리냐면, 약을 탈 때 막 두세 가지 이렇게 한꺼번에 막 타지 마시고, 하나를 먼저 작은 통에 타서 녹인 다음에 부시고, 하나를 작은 통에 타서 녹이고 부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유제가 됐든 액상소화제가 됐든 입상소화제가 됐든 한 가지씩 타고 들어가시다가 그 다음에 영양제를 넣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일반 액상영양제 같은 경우는 크게 괜찮은데, 가루로 되어 있는 사종복비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로 쓰시면 잘못하면 섞을 때 거품 말고 이 응어리가 지는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치시면 약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늦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마코피카라든가 이런 전착제를 마지막에 넣어서 해주시는 게 낫고, 고착제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파라피노일류 고착제에 있는데, 걔네들은 이 고착되는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잘못하면 약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좀 유의해서 좀 사용을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약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혼용을 하시는 건 이해는 하는데, 효과는 어쨌든 단제가 더 좋고, 혼용을 하실 때 잘 혼용 가부표를 보시면서 혼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순서를 잘 지켜달라, 하나씩 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배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고를 칠 수 있게끔 이런 약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대를 개조를 해서, 농가분이신데 앞에 이게 노즐이 10개예요. 여기서 약이 다 나가요. 그래서 고추나무가 여기 있죠. 그래서 한 골씩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치는 겁니다. 이 흔들 필요도 없고 잡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되게 이제 농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드신 거죠. 굉장히 이제 신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에서도 위로 때려주고, 위에서도 밑으로 때려주고, 옆으로도 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약 치는 효율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비가 온다, 올해 뭐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는데, 비가 오기 전에 일정 시간을 두고 약을 치면 약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오늘 약을 안 치는 게 아니고, 오늘 약을 쳐도 약효가 있다. 그리고 이슬점이 없는, 너무 뜨겁지 않은 일정 시간에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역병을 좀 말씀드릴게요. 역병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나타납니다. 다양한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데, 아까 피알개 말씀드렸죠. 피알개가 한 30년 전부터 육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역병이 거의 없습니다. 밭에서 역병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비가 오는 해 침수된다, 이런 애들은 역병이 좀 옵니다. 근데 역병은 이제 거의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역병 약을 굳이 여러 번 치실 필요는 없고요. 장마기 전후로 한 번 정도만 쳐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역병은 두둑을 좀 높게 만든다던가, 피알계통 품종을 쓰신다던가, 그리고 그러시면 충분히 이제 역병은 발생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된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건 이제 농가 사례인데,
이 비가 많이 온 해였어요. 논이죠. 논자리인데 이 논에 있는 물이 다 옆으로 흘러내렸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다 침수됐죠. 여기까지 다. 그러면서 여기가 다 역병으로다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는 좀 일부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선택을 하신 게 뭐냐면 여기까지 다 잘랐어요. 그냥 고추를 여기까지 다 그냥 잘라가지고 방제를 하신 거죠. 더 번져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다. 그거고요. 문제는 이 탄저병입니다. 노지고추 할 때 탄저병이 많이들 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곰팡이성 병이고요.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증상은 고추 열매에 이렇게 무늬가 생기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입에도 증상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병형군이 작물체 자체에는 끼치지 않아요. 역병 걸린 고추를 보시면 옛날에는 고추 나무도 수확을 못할 정도로 안 좋았는데 지금은 열매에만 병증이 나타납니다. 병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방제를 해주실 때 발생된 거를 제거를 해주시면 더욱 좋은데 이제 곰팡이성이라고 했잖아요. 곰팡이성이 공기 중에 토양 중에 떠다닙니다. 그러다가 작물체에 붙어요. 그러다가 온도랑 기상이 안 맞으면 그리고 세표벽이 단단하면 얘네가 포자가 침투를 못해요. 근데 얘네가 일정 온도가 되고 세표벽이 약하다. 그럼 침투를 해서 발현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방법으로는 약제 방제로 봤을 때 이거 보셨죠? 이게 뭐냐면 그 탄저병 이제 살균제 처리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때가 장막입니다. 장막이 기점으로 방법이 좀 달라져요. 아까 제가 작용기작 말씀드렸죠. 살균제 작용기작. 살균제는 뭐 어떻게 써 있냐면 가부터 가나다라 마바사 차 이렇게까지 써 있어요. 카까지. 이게 뭐냐면 카는 뭐냐면 보호살균제입니다. 이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병이 발생되고 카군을 치면 효과가 없어요. 일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완벽한 효과는 없습니다.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가 작물을 보호해서 병원균이 침투를 막아주는 거예요. 차는 뭐냐면 그 저항성 유도체라고 해서 그 식물체를 좀 더 강건하게 하는 거죠. 쉽게. 침투를 하지 못하게끔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 전에는 보호살균제 위주로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장마가 오면 병이 발생이 되는 거죠. 병이 이때 장마 전에는 탄저병이 안 와요. 장마 이후에는 탄저병이 날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치료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치료제. 대표적인 게 다3계열 침투이액성 치료제가 있죠. 그게 뭐가 있냐면 카브리오나 카브리오 A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다3군입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살균제를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랑 4일이 같이 써 있는 거를 같이 들어가시는 건데 어떤 제품들이 있냐면 카군에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저렴해요. 그리고 얘의 장점은 뭐냐면 내성이 안 생겨요. 내성이 안 생기기 때문에 계속 쳐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어떤 거요? 유황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유황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유황은 좀 설명이 다르고 이 카군은 보호제이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지 않고 계속 쳐도 돼요. 그리고 학술적인 걸 말씀드리면 그 병이 처음부터 수확할 때까지 계속 보호제만 쳐도 탄저병을 예방한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치료제는 뭐가 있냐? 다3계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3계열은 침투해성 살균제로서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치시면 안 돼요. 한 번 정도만 쳐주시는 게 좋아요. 한두 번. 그리고 이런 제품들도 있고 4.1 이런 것도 침투 이행성일 겁니다. 이런 제품들을 치료제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호살균제를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카 플러스 4.1 이렇게 써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이런 것들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장마 전에는 효과는 좋지만 장마 전에는 치료제를 쓰실 필요도 없고 이 보호살균제만 치셔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탄저병은. 그래서
작용기작도 어차피 농약사 가서 뭐 하나 추천 받으실 거 아니에요? 작용기작도 다른 걸로 저번에 나 이거 쳤으니까 다른 거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마 전에 만약에 치료제를 주시면 그냥 보고살균제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보고살균제 뭐예요? 물어보면 카군으로 주세요 이러시면 되고, 델란이나 비오넴 이런 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침투이행성 제품이 다 3계열이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다친 것과 안 친 것의 약효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성을 안 생기게 하려면 장기적으로는 다산계열은 한 번에서 2번 정도만 쳐주시는 게 좋다. 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탄저병은 이런 방제 체계로 방제를 하시고, 또 하나가 병이 발생된 열매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달아놓고 약을 치시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달려있는 열매를 최소한 따서 밖으로 빼주시면 가장 좋고요. 따서 처리를 하신 다음에 약을 치시는 게 좋습니다. 따고 수확하고 병 걸린 거 따고 약 치고, 수확한 거 병 걸린 거 따고 약 치고, 그렇게 하셔야 품종, 약, 환경이 같이 들어가셔야 탄저병을 막으실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될 게 이 청고병입니다. 청고병은 역병과 유사해서 역병과 혼돈이 많이 되시는데, 요건 이제 대표적인 세균성 병입니다.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연작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이씨 함량이 높은 미숙태비를 많이 쓰는 곳에서 장기적으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토 같은 거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고추를 잘라서 물에 넣어 놓으면 흰색 유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증상적으로 보면 밭 위에서 보면 역병 같은 경우는 줄대로 쫙쫙 나갑니다. 근데 청고병은 드문드문 나타나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청고병이다. 그럼 청고병은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되냐면, 청고병에는 약이 없습니다. 병이 발생되고 나선 약이 없어요. 근데 토양에 처리할 수 있는 입제가 있습니다. 풋마름병 토양에 처리할 수 있는 잎상이 있어요. 그걸 땅에 뿌려주시는 거 있고요. 그리고 묘상에서 관주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건 그냥 하나의 소스인데, 세균성 병에 가장 효과적인 약이 항생제 계통입니다. 마이신이라고 써있는 계열이 항생제인데 세균성이 좋아요. 그러면은 요게 발생이 되면 PS 기준에 맞춰서 세균성 전문이병 마이신 계열 약을 치면 그래도 다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제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들이 있다. 이런 이고요. 증상으로 보면 역병은 기재부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데 청고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겨울철에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은 호밀 재배를 하시면은 좋아요. 호밀을 이제 좀 수확을 앞당기셔갖고 하시고 10월 달이나 요때쯤 호밀 파종 하셔갖고 호밀을 하시면 훨씬 더 좋다.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세균성 전문이병인데, 이건 이제 대표적인 세균성 병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발현이 되고요. 본포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요새는 육묘장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을 한두 번 쳐주시면 충분히 이제 해결을 해 나가실 수가 있고, 하우스를 너무 습하게 관리를 안 하시면 발생을 좀 줄이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 병과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갈색 전문이병인데 얘는 곰팡이성입니다. 곰팡이성에다가 세균성 약을 치면 일부 효과는 있지만 큰 효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적용 약제를 쓰셔야 되는데 증상이 비슷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다른 거는 갈색 전문이병은 원형의 무늬를 전형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세균성 전문이병은 원형과 다른 기타적인 무늬를 같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발생이 됐는데 세균성 전문이병 약을 계속 쳤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럼 기술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약제 방제를 아니면 세균성 전문이병 약을 치시고 곰팡이성 갈색 전문이병 약을 교구로 살포하시는 게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증상이죠. 곰팡이성 갈색 전문이병이 왔는데 계속 세균성 전문이병만 약을 계속 친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계속 없다가
위에 상부입이랑 꽃이 다 떨어지고 이런 증상에서 이제 갈색 전문이병 약을 이제 다시 쳐서 생육을 다시 살린 이런 사례고요. 이런 증상으로도 나타납니다. 갈색 전문이병이 이렇게 또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흰가루병도 이제 곰팡이성 이제 병이고요. 얘는 노지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노지에서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하우스에서 나타나는데 얘는 다른 병이랑 다르게 건조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특히 가을에 건조할 때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초기 증상은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는 이렇게 흰 가루를 보이죠. 그래서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은 건조하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면서 발생 초기에 방제약제를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무름병, 세균성 병입니다. 곰팡이성이 아니고 세균성 병이고요. 얘는 혼자 발현되지는 않습니다. 뭐가 발현시키냐면 거의 나방류가 구멍을 뚫은 상태에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나방류가 구멍을 뚫으면 여기에 물이 차고 빠짐 증상이 나타나면서 무름병균이 급격하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방류 방제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꼭지에서 무름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새 고추는 어깨가 이렇게 위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깨가 위로 이렇게 빠지고 여기에 물이 차요. 여기서 그럼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방법은 뭐냐면 얘도 장마 전후로 약을 쳐주셔야 되는데 무름병도 딱히 약이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균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세균성은 뭘 쳐야 된다? 말씀드렸죠? 까먹으셨으면 다시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세균성이기 때문에 마이신 계열 약을 치시는 게 좋아요. 햇빛곰팡이병은 노지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곰팡이성 병이고요. 하우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나타나고요. 이게 요새는 육묘 중에도 많이 나타난다 말씀을 드리고요. 증상들이 곰팡이성이 보입니다. 약을 한두 번 정도 쳐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되고요. 일단 바이러스는 전체적으로 해충이 옮기는 게 많고 진딧물이 발현시키는 게 더 많다. 그리고 칼라병은 총체벌레가 균을 매개한 총체벌레가 전염을 시킨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염되지 않은 해충은 전염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균하고 있는 애들만 전염을 시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CMV 피해를 받으면 일반 과보다 좀 작게 형성이 되는 그런 것들 나타낸 거고요. 이게 이제 CMV 증상이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고추가 이렇게 줄기가 거무딕딕해져요. 요새 가끔 나와요. 이렇게 옛날 품종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거무딕딕하게 나오고 여기 이제 연맥이나 이런 데가 검정색 무늬를 띠는, 그리고 고추도 안 달려요, 잘. 이런 증상들도 CMV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건 진딧물이 옮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건 칼라병인데 TSWV 육류 초기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정식하고 나서는 상부엽이 뒤로 꼬꾸라지고 이상한 무늬가 생기는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입에 이런 무늬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복합적으로 BBWV라는 바이러스랑 같이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상품성이 떨어지는 무늬가 생깁니다. 그래서 1차적인 거는 품종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해충 방지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이 증상은 뭘까요? 하우스인데 갔을 때 하우스였고요. 품종은 칼라병 내경계 품종이었어요. 근데 여기 고추 자체에 총체벌레가 굉장히 많은 상태였고, 근데 TSWV는 아닌 것 같은데 검정을 해봤어요. 근데 해봤더니 TSWV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TSWV 내병계 품종에서 너무 고온화가 되거나 생물체가 약할 때 그 구조가 깨져버리면 가끔 이런 증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차피 수확을 못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총체벌레를 빨리 방제를 하면 그 위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시 수확을 일부 하실 수는 있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내병계 품종이라고 해서 100% 내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내병의 비율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끔 불량한 환경에 처해지면 얘네 구조가 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부 농약사에서 그 바이러스병 약이라고 해서 주는 것들이 있는데 바이러스는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기 때문에 단 미생물 제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 쓰실 수 있는 것들은 일부 있는데 치료제는 없어요. 그래서 잡으실 수 있는 거는 진딧물을 방제를 하신다거나 총체벌레를 방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방제를 해주셔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요겁니다. 밭에서 이거 많이 보시죠. 하우스 하시는 분도 많이 보실 거예요. 별꽃이라는 건데 얘가 총체벌레 집이에요. 쉽게. 얘네가 총체벌레가 이 안에 매개를 하고 있어요. 겨울철에. 그래서 얘네가 이 안에 매개를 하고 있다가 고추를 옆에 딱 심으면 밥 먹으러 갔다가 퇴근을 해요. 밥 먹으러 갔다가 퇴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얘네 제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어느 정도 퍼져 있을 때 제초제만 치시는 게 아니고 초기에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제초제 치실 때 살충제도 같이 섞어서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을 제거를 다 해주시는 게 총체벌레 방제를 하기 위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것들은 진딧물이 매개하는 잡초들이다. 이런 것도 같이 제거를 하면은 좋다. 단 천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잡초를 키워서 다양한 해충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체벌레는 바이러스는 이렇고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상부부터 쭉 내려가는데 최근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총체벌레죠. 옛날에는 얘가 꼭지에만 가해하는 흔적을 좀 나타냈어요. 그리고 열매 일부 가해를 했는데 얘네가 이제 그 바이러스를 매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밀도가 심한 데는 이 정도까지 밀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밀도 올라가면 노지의 경우는 일부 가능하지만 하우스의 경우는 방지하기가 어려워요. 해충 피해라도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총체벌레가 왜 방제가 어렵냐면 총체벌레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잎도 가해를 하지만 얘네가 꽃에 많이 있어요. 꽃에. 근데 고추꽃이 위로 피진 않죠. 위로 있기 때문에 약제 방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총체벌레 방제를 해주실 때는 무조건 그 얇은 연무 방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해주셔야 됩니다. 꽃 속으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죽일 수가 있고요. 이 정도 밀도 되면 한 3일 간격으로 막 3, 4회 계속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흰색 종이 위에 꽃을 털어보면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농사 지을 때 흰색 종이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증상을 보실 수가 있냐면 묘상에서 이런 가해 증상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총체벌레가 긁은 거예요. 그래서 육묘를 사실 때 상부는 깨끗한데 하부에 이런 것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묘 하시는 분들이 방제가 좀 늦게 들어가면 그리고 고온화가 되면 해충이 옛날에는 육묘 중에 육묘상에서 한 3월달 정도 나왔다면 지금 2월달에도 막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상을 보이시는 것들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 또 심고 나면 이렇게 가해된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총체가 여기를 찝고 안 크고 여기 옆에만 이렇게 크는 겁니다. 이게 총체가 찝은 거예요, 다. 뒷면 이렇게 가해를 한 거고요. 이제 이런 증상으로 총체벌레가 왔다 갔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육묘 중에 그 보시면 대만총 총체벌레가 꽃노랑 총체벌레랑 대만 총체벌레가 위주로 있어요. 근데 노지에서는 대만 총체벌레가 우점이고요. 하우스나 육묘 중에서는 꽃노랑 총체가 우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로 봤을 때 제 예상은 꽃노랑 총체가 바이러스를 더 매개를 하고 있지 않느냐 혼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료로 봤을 때. 그래서 노지보다도 하우스에서 비를 맞지 않으니까 더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 이런 실수들 하시는 거예요. 가생이 이런데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제 매개를 하는 거죠. 얘네들을 이제 방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총체벌레 약제로는 추천드릴 만한 게 이 5번 계열이랑 13번 계열을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약 종류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13번의 세큐어라든가 뭐 엑셀트 이런 것들. 이쪽 계열들이 총체벌레 효과가 좀 더 좋다. 그리고 최근에 나방약으로 나오는 이 30번 약제들, 뭐 제라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한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담배 나방이 발생되는 게 6월 하순, 7월 하순, 8월 상, 9월 상, 8월 하, 9월 상 이렇게 3번 제일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맨 처음 나타나는 게 6월 하순인데 이게 발생이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래서 빠르게는 6월 상순에도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6월 달 되면 방제를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총체벌레가 담배 나방 나오는 양상이랑 비슷합니다. 시기가 6월 하순, 7월 하순, 8월 하순 이때. 그러니까 담배 나방 총체벌레 약 할 때 담배 나방 약도 같이 심각하게 나오니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총체벌레 피해가 심각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글오글하게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증상이 어느 정도 지나면 바이러스가 매개가 되면 이렇게 입에 알 수 없는 무늬가 생기고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발현 양상은 이렇게 돼요. 이게 일주일 정도 상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가 방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성충에서 다시 알을 까고 성충까지 돌아올 이 사가 20일 정도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얘네 로테이션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약을 자주 쳐주셔야 된다, 발생이 되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특히 노지보다는 하우스에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우스의 경우 밖에 외부에서부터 총체벌레가 매개하거나 바이러스가 발생되면 밖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내부에서 시작이 되시면 노지도 똑같습니다. 안에 이미 뭐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잡초 방제, 육묘 관리, 해충 방제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육묘상들이 이제는 다 해주시는데 토양 입제를 육묘상의 살포를 다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해가 날 수도 있기는 한데 제 경험상은 약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묘상에서도 한 번 정도 입상으로 뿌려주시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이제 담배 나방인데 담배 나방 나오는 시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때 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때 방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발생 시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진딧물은 연중 계속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장마기가 되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총체벌레랑 같이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약들이 다 좋은데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내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일부 이런 제품들은 내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너무 자주 치지는 말아라. 좋아도 너무 자주 치지 마시고 내성이 좀 적은 제품들로 합성 계열로 가시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응애입니다. 응애는 눈에 잘 안 보이고요. 증상이 두 가지, 점박이 응애랑 참원지 응애 나타나는데 점박이 응애가 더 많이 나타나요. 증상으로는 뭐 결핍된 것처럼, 마그네슘 결핍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입 뒷면을 까보면 이 빨간색 점점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면 점박이 응애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이 약제 피해 받은 것처럼 태엽으로 됐다. 그리고 열매에 이상한 증상이 생겼다. 그럼 참원지 응애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좀 나타나요. 이 점박이 응애가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고요. 증상이 심해지면 이렇게 한쪽 구석 옆에는 좀 푸릇푸릇한데 여긴 다 누렇게 다 낙엽이 졌죠. 입 다 떨어지고 상부에 거미줄이 핍니다. 이게 전형적인 응애 증상이에요. 그리고 옆에 바로 옆골은 쌩쌩한데 여기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입 뒷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응애는 잡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약을 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좀 보셔야 돼요. 증상이 나타나면 약을 좀 방지를 해 주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루이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추석 전후로 해서 발생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요. 근데 하우스에 나타나는 가루이가 다들 온실 가루이로 알고 계시는데 담배 가루이다. 가능하면 담배 가루 약을 쳐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증상으로는 이렇게 그을음 증상이 나타납니다. 상품성이 다 떨어뜨려요. 그리고 발생 양상이 추석 전후 이후로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제를 해주시기에는 급격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초기에 약제 방제를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복합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연면으로다가 약재 살포하는 거, 그리고 토양의 관주에서 쓸 수 있는 살충제가 있습니다. 뭐 베리마크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토양에 관주를 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판트랩 많이 쓰시죠. 그거를 롤트랩이 있어요. 하우스나 노지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롤트랩을 이렇게 옆에 쭉 설치를 하시면 진딧물이나 총체벌레 다 날개 달려있는 게 유시충이라고 하고, 날개가 없는 걸 무시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무시충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유시충 애들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우스에서 감귤을 한 300평 정도 키우는데, 감귤은 총체벌레가 굉장히 많아요. 가루이도 많고요. 근데 롤트랩을 설치하면 하루 상간으로 엄청나게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용을 하시고요. 또 재밌게 사용을 하시려면은 그 비료 푸대 같은 거 있잖아요. 비료 푸대 같은 거에다가 노란 색깔 나는 라카를 칠하시든, 아니면 노란 색깔 나는 테이프를 감으신 다음에 끈끈이 있어요. 뿌리시는 끈끈이. 뿌리시는 끈끈이를 쫙 뿌려놓으면 나방이랑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또 붙으면 또 뿌리고, 붙으면 또 뿌리고 해서 거기서 계속 붙게끔 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약재랑 그리고 이런 물리적으로 작용하시는 걸 같이 복합적으로 하시는 게 더욱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방제력은 이 정도 방제력을 갖고 가시면 충분히 약재 방제는 하실 수 있고, 노지의 경우는 이렇게 방제 체계를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육묘기나 초반에는 살충 위주로 가주시는 거고요. 6월달이 되면 이제 담배나방이랑 탐저병 약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장마기가 도래를 하면 이제 탄저병이나 무름병 쪽 약으로 가시면서 담배나방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다가 한 7월 중순 요때 뜨거워지면 이제 응애 방제 쪽에 신경을 써주시는 거죠. 이렇게 방제 체계를 가져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생리 현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동해받으면 안 되죠. 다 뽑아 내밀어야 돼요. 동해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파리가 이파리래. 여기 꽃이 다 얼죠. 다 동해받은 겁니다. 이건 회생이 불가능해요. 생장점이 다 얼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경미한 저온은 생장점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양 처리를 해주셔야 되죠. 요소라든가 뭐 미량요소제라든가 아미노산 계열이라든가 거기랑 같이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끌어올려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간 터지는 거, 요게 밭에 한두 개 정도 나오시면 그냥 내비두셔도 되는데, 만약에 많은 양이 나온다, 30% 이상이 나왔다,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파고들었다, 그런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수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보식을 하실 수 있으면 보식을 하시고, 불가능하시면 마찬가지로 살균 처리랑 살균 처리랑 영양 처리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끌어올라 가셔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 물관이 다 터지기 때문에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도 유사하게 보실 수 있는데, 얘는 거세미 나방류 쪽이 갉아먹는 거죠. 이렇게 나방류들이 바닥에 살고 있다가 밤에 기어 올라서 갉아먹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바람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거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찬바람이 세게 많이 불면 바람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고추가 이렇게 S자로 휘면서 한쪽 면이 갈색으로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요. 심각하면 이렇게. 이런 것도 보식을 하면 좋지만, 보식이 어려우시면 영양 처리랑 살균 처리 같이 들어가셔서 생육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날이 좀 풀리면 깨어납니다. 그리고 우박이 영동도 많이 올까요? 그 우박이 6월 상순에 우박이 왔다. 그리고 5월 상순에 우박이 왔다가 또 달라집니다. 5월 상순은 보식묘가 있기 때문에 보식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고요. 근데 6월 달에 우박이 왔다. 그러면은 그냥 내비두세요. 그냥 키우시는 게 납니다. 그래서 키우시면 한 70%까지는 수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 영양 처리, 살균 처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고 여러 해.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측지가 다 튀어나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황산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시면 좋은데, 그런 구하시기 어려우니까 어쨌든
얘네가 세균이 감염되지 않게끔 끌고 가셔야 됩니다. 살충, 살균, 그리고 영양 처리까지 같이 끌고 가셔야 어느 정도 수확량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결핍 증상은 이렇게 나타나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심각해지면 검정색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방법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붕소 결핍도 말씀드렸죠. 옆으로 줄이 쭉쭉쭉 가는 거. 그것도 처리 방법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결핍은 노지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하우스에서 일부 나타납니다. 일부. 뿌리 발근이 안 좋을 때. 그래서 이런 것도 연면 시비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배추를 재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배추 비만이 오는 해에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에도 그랬고 바이러스 온 것처럼 오글오글 하면서 연한 색깔이라든가 진한 색깔이 얼룩덜룩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요. 근데 그게 배추에서는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뿌리 발근이 좋지 않은 해에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추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이럴 때 뿌리 발근이 안 좋을 때 스패를 받았을 때 좀 나타나죠. 그리고 열과는 고추가 터지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가물다가 물을 한꺼번에 머금었을 때 열매가 터지는데 요새는 고추가 좀 더 크고 과피가 두껍다 보니까 좀 더 터짐 증상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관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면서 생육을 계속 조금씩 키워나가시는 거고요. 또 하나가 가리 성분이 높은 NK로다가 추비를 해주시면 좀 더 단단하게 키우실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계속 흐린 날이 지속되다가 날이 쨍하고 좋아져요. 그럼 햇빛이 딱 들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강압성이 이루어지면서 얘네가 에너지를 만들면서 열매가 터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분 관리랑 그 가리 성분 높은 걸로다가 처리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석가라든가 낙화 현상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춥거나 이럴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실 수 있는 거는 고추 정식을 좀 안정적일 때 해주시는 거, 그리고 너무 뜨거울 때 관수 처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하우스에서는 당연히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는 고추가 잘 컸죠. 근데 이제 방아다리 고추가 몇 개가 이렇게 보여요. 고추 너무 일찍 심으셔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방아다리 고추에서 석가가 되고 다음부터 온도가 안정화되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과가 달려나가는 것들. 그리고 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 경험상 칼슘제를 지속적으로 좀 살포를 하거나 관주 처리를 좀 해주시면 좀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적고 현상도 좀 일부 보실 수가 있어요. 고추에 이파리가 좀 붉게나 노랗게 좀 나타나는데 이게 PRG 품종에서 대표적인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다가 최근에 몇몇 신품종에서 좀 나타나요. 그 생육이 좀 안 좋을 때. 그래서 고추가 마디마디마다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적고 현상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영양관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마디마다 잘 달려있는지 보시고 품종적인 특성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비가 많이 오는 해에 영양이 부족할 때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나고요.